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황희정승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고 행복하십니까? 아니죠. 이렇게 넘어갈 순 없죠. 실록에도 적힌 빼박켄트 사건이 있으니 이것은 바로 서달 사건입니다. 때는 1427년. 태종 이방원과 함께 동문수학했으며 조선 제1회 과거시험에 합격을 하고 전라 4도 관찰사, 형조, 예조, 2조 참판까지 지내고 지금의 서울시장급인 한성보사 서선이라는 사람에게는 외동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바로 서달. 일단 아버지가 엄청난 금수저잖아요. 근데 이 서달은 장인어른마저 엄청납니다. 장인어른이 누구냐? 바로 당시 유명한 좌의정 황희 되시겠습니다. 즉 서달은 플래티넘 수저 양반 세도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달이 1427년 어느 날 온천으로 휴가를 가게 됩니다. 당시 고려나 조선의 양반들은 종종 휴가를 보내러 온양 온천에 휴가를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서달도 가마에 이제 어머니 태우고 본인은 말 타고 하인들 다 대동했다가 온천을 이제 놀러를 간 거야. 근데 놀러 갔다가 딱 돌아오는 길에 지금의 아산인 충남 신창현을 지나게 됩니다. 명문가 외아들의 그 유명한 황희정승의 사위가 된 서달은 약간 목이 좀 너무 뻣뻣한 거야. 행실이 좋지 못한 걸로 상당히 유명했는데 이 서달이 신창현을 지나다가 이 지방의 아전이 지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아전은 그냥 하급 관리, 하급 공무원 정도예요. 근데 이 아전들이 그냥 지나가는 거야. 쑥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네. 어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것들이 나를 쌩까? 이러면서 자기에게 예를 다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가자 이를 괘씸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서달은 하인들을 시켜서 방금 나 쌩까 좀 잡아와! 이렇게 해가지고 잉질종을 포함한 하인 3명을 시켜서 아전을 잡아오게 합니다. 근데 하인들이 막 열심히 갔는데 정작 이 서달을 빡치게 한 아전은 잡지 못하고 지나가는 다른 엉뚱한 아전을 잡아가지고 야 방금 지나간 그 쌩까고 지나간 아전 집이 어디냐 너 당장 불어라 이래가지고 묶어놓고 구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지켜본 다른 지나가던 아전 1 표운평이라는 사람이 이걸 보다가 어떤 사람인데 관원도 없는 데서 아전을 묶어놓고 때리냐 라고 항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종들은 오케이 너 잘 걸렸다 이래가지고 표운평까지 폭행을 한 다음에 이 표운평이라는 사람을 서달에게 끌고 갑니다. 하인들 입장에서는 그 서달을 빡치게 한 아전을 놓친 대타로 끌고 간 거겠죠. 누구라도 끌고 가야 되니까요. 안 그러면 서달이 화내서 이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표운평이라는 사람은 서달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아니 왜 이렇게 패악질을 부리시오 했는데 얻어맞고 질질 끌려왔어. 근데 뭘 막 자기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어리버리한 거야. 에? 뭐요? 무슨 마전이 뭐요? 어떻게 누구시라고요? 이래서 물어보는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한 거예요. 아마 너 임마 내가 누군지 아냐? 이렇게 물어봤거나 아마 방금 도망친 아전은 어디로 갔느냐? 집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무엇을 물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어쨌든 자신이 물어보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자 서달은 술 취한 척하며 말을 안 하니 괘씸하다 라면서 표운평이 묻는 말에 대답을 잘 못한다라는 이유로 묶어놓고 막대기로 그냥 막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표운평이 다음날 바로 죽어버렸어요. 양반이 아무 죄 없는 평민을 죽였으니 표운평의 부인이 억울하다라면서 충청감사에 고소장을 접수시켜 서달과 그의 종을 고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충청감사 조계생이라는 사람은 조순과 이수강을 시켜서 사건의 진상을 조사했는데 이렇게 막 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진짜 무고한 백성을 양반이 때려 죽인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사건 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조계상은 이 사건 보고서를 한양으로 올리게 되죠. 자, 이것이 1차 보고서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 대부분 사형이 집행이 돼요. 근데 이게
1차 보고서가 어디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한양으로. 근데 서달의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한성부사시라고요. 서울에 계시는 분이시라고요. 서울시장급. 서달이 아버지 서선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아버지,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사람을 죽였어. 나 좀 살려줘.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서선이 아이고 이거 좀 큰일 났구나 싶어서 사돈에게 연락을 합니다. 사돈이 누구시죠? 황이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보고서가 타고 올라가서 이제 황희가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전해 들은 황희는 우의정이었던 맹사성이 신창현에 이게 좀 연고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맹사성에게 또 부탁을 합니다. 좌의정이 우의정한테 부탁한 거예요. 그 신창현에 뭐 아는 사람 있지 않아? 신창현에 그 뭐 피해자 가족이랑 어떻게 잘 해가지고 내 사위가 잡혔는데 사위 좀 잘 해서 풀어줘. 이렇게 맹사성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순식간에 신창현 옆에 뭐 온수현 무슨 현 이래가지고 인근 고을의 현감들이 갑자기 발벗고 나서서 서달을 구출하기 위해 뭐 뛰어다니게 됩니다. 이 서선의 사위이자 인근 대흥현의 현감이었던 노호는 이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직접 뛰어다니면서 관계자들을 만나고 다녔고, 맹사성은 표은평의 형을 만나서 우리 고을의 풍속을 불미스럽게 하지 말라 라고 회유를 했고, 신창현감 곽규에게도 서신을 보내가지고 서달을 좀 풀어줘라 요청을 하고, 이 죽은 표은평의 형 표만복을 직접 한양으로 불러서 이 합의를 볼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서달의 외친척 강유는 표은평의 집을 찾아가서 돈을 줄 테니까 합의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표은평의 형이 동생 집을 찾아가가지고 표은평의 아내한테 이른다고 죽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잖아. 고관대작들이 이렇게나 부탁하는데 애지간하면 화해하지? 라고 채근을 합니다. 그래서 표은평의 아내는 협박과 회유를 견디다 못해 어쩔 수 없이 합의서인 사화장을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재수사 같지 않은 재수사가 진행이 되었고, 결국 진술조서 내용이 완전히 뒤집혀 버립니다. 조작이 된 거죠. 이게 2차 보고서입니다. 조사관 조순과 이수강이 보고서를 거짓으로 꾸며서 서달이 사람을 때려 죽은 게 아니라 서달의 종이 자진해서 과잉 충성을 하다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만들고, 서달은 풀려나고 잉질종을 포함한 서달의 종들만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이 잉질종이라는 사람은 살인죄로 바뀌었고, 죽은 표은평의 가족들과는 거금의 합의금으로 싹 다 마무리하고, 사건 보고서는 재조사를 통해서 이 하인의 살인죄로 축소가 돼서 2차와 똑같은 3차 보고서가 충청감사 조계생을 거쳐 형부에 보고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감사 조계생과 뭐 도사 신기가 형주의 보고를 올리자 이 형부에 접수가 된 보고서는 형조좌량 안숭선이 처리를 하게 되는데, 바로 처리를 안 해요. 무려 7개월을 붙들고 있어요. 왜 붙들고 있었냐면 서달의 아버지인 서선이 한성부사에서 형조판서로 부임할 거였거든요.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기엔 좀 그렇고 아들 일 직접 처리해라 라면서 이 서선이 형조판서로 부임할 때까지 7개월을 이 사건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형조판서로 부임한 서선은 형조참판 신계를 시켜 서달을 무죄방면하고 하인 잉질종을 사형시키는 것으로 선고를 하고 승정원에 보고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이 묻혀버리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왕이 누구입니까? 이때의 왕이 누구입니까? 훌륭한 백성들을 굽어살피는 깨우친 임금 세종 아닙니까? 당시의 살인사건은 왕에게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세종이 이 보고서를 확인을 하게 되었고, 과잉 충성으로 사람을 죽였다? 이게 7개월 동안 있었다? 이거 좀 이상한데 싶어서 재조사를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죠. 뭐 여기서 세종이 뭐 또 신이 아닌지라 신빈 뭐 김씨 처소에 들렀다가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의금부에 확인을 하니까 뭐 사실이었다더라. 장계를 보고 확실히 미심쩍다 생각을 해서 의금부 대사원 김명성을 불러서 재조사하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록은 임금이 사건의 조서에 어긋난 점이 있음을 의아하게 여겨 의금부에 내려서 다시 국문하여 죄를 매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재조사를 통해서 서달이 살인을 저질렀고, 이 일에 관련된 많은 관리들이 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담을 했다라는 걸 알게 된 세종은 어떻게 했냐면, 좌의정 황희, 우의정 맹사성을 파직하는 것은 물론 이번 청탁 과정에서 연루된 고위 관료 2명과 지방 관리들을 대거 파직하고, 가담한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귀양을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좌의정 황희 파면, 우의정 맹사성 파면, 형조판서 서선 직첩 회수, 형조참판 신계 귀양, 형조좌량 안숭선 귀양, 조계생 귀양, 이렇게 가고요. 뭐 온수현감, 무슨 뭐 직산현감, 목천현감, 대흥현현감, 뭐 신창현감, 뭐 이래가지고 기타 등등, 뭐 외가친척 기타 등등 다른 연루된 사람들은 거의 다 대체로 곤장 100대를 받고, 심하면 귀양, 적으면 몇 년치 노역 벌금을 냈고, 이 일의 범인인 서달은 곤장 100대와 3천리 밖으로 귀양, 3년 노역치 벌금을 때려맞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의 책 1분 조선왕조실록에도 짧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18. 좌의정 황희 탄핵 1427년 6월 21일. 이날 좌의정 황희가 우의정 맹사성과 함께 파면됐다. 판서 서선은 직첩, 관직 임명장, 고신이라고도 부른다. 을 회수당했고, 서선의 아들은 곤장 100대와 유배형을 선고받았다. 그 밖에 형조 참판 신계, 형조 좌량 안숭선 등도 유배형을 받았다. 문제의 발단은 서선의 아들이자 황희의 사위였던 서달 때문이었다. 어머니와 함께 길을 가던 서달이 신창현을 지나다가 아전이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는 걸 보고는 노비에게 잡아오라고 시켰다. 그리고 노비가 잡아온 아전 표운평을 심하게 매질해서 다음날 죽게 만들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황희는 신창현이 고향인 맹사성에게 뒤처리를 부탁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움직이자 형조와 신창현의 관리들이 거짓 서류를 꾸며서 보고했다. 이 사실이 세종에게 발각되면서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세종은 파면한 황희와 맹사성을 금방 복직시키고, 서선은 직위 해제를 유지하고, 서달은 외동아들이라는 이유를 들어 사형 대신 곤장과 귀양을 받았지만 결국 보석금은 속전하고 일이 모두 마무리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희는 수십일 뒤에 좌의정으로 복직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황희가 뭐 큰 그림은 아니겠지만, 뭐 큰 그림까지는 아니겠지만, 내가 이제 뭐 파면이 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게 파면이 됐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잖아. 그래서 나는 다시 가기 싫다. 마침 내가 모친상을 당했기 때문에 복직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니까 세종이 이제 또 직접 손을 써서 복직시켜버립니다. 환갑이 지나면 상중이라도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좌상이 풀만 먹다가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고기를 먹으라! 라고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황희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기 반찬을 먹었다더라 라는 기록이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는 약간 이 세종의 개인적인 고기 덕질 때문인 것도 명령이 이게 또 한몫하는 것 같아요. 태종이 사망할 때 우리 충령이가 나 죽으면 3년상 치르고 고기를 끊어야 될 텐데 우리 애 고기 못 먹으면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나 죽고도 고기는 먹게 해줘라. 그래서 세종이 고기도 먹었거든요. 아니 진짜로 진짜요 참투루야. 그래서 세종이 너무 슬퍼하면서 나름 고기를 끊었어. 며칠 끊었어. 이틀인가 3일인가 끊었는데 들어 누웠어. 그래갖고 고기를 다시 먹었잖아.
세종이 곡 잃어버야. 아주 육식파라고. 고기 못 잃어. 내가 생각하기에는 황희정승한테 고기 먹으라고 한 것도 거기에 좀 있어. 개인적인 그 고기 취향이 있어. 오래 끊었다, 2, 3일이면. 자, 어쨌든. 그래서 세종은 결국 관련자들도 다 처벌하고 백성들의 지지도 얻고 이 충신들도 결국 복직을 시키면서 충신을 챙기는 그런 성과를 얻게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의아합니다. 분명 세종은 성군이고 뭔가 이렇게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계속 좌의정을 하는 거지? 왜 황희를 계속 감싸는 거지? 자기 사람이다 이건가? 세종은 내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가 싶죠. 자, 이 세종 이야기를 또 잠깐 해봅시다. 세종이 황희를 아꼈던 건 상당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일단 세종의 생각, 인재는 모두 알차게 굴려야 마땅하다. 요게 있어요. 근데 이 세종의 눈에 72, 3년, 72년, 73년 동안 장관 다 해먹고 비서실장하고 국무총리까지 했더니 황희가 얼마나 탐나는 인재였겠어요. 국정 전반 모르는 일이 없어. 그냥 다 알아. 고려 말부터 시작했잖아. 아니, 다 알아. 게다가 태종이 아꼈잖아요. 그러니까 태종이 검증한 인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 아주 초기 왕이었던 세종은 봐봐요. 조선 건국에도 참여 안 했죠? 적장자 아니었죠. 적장자인 양령이 14년 동안 세자 해먹고 갑자기 폐세자 돼가지고 급하게 2개월 동안 세자로 있다가 왕이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능력을 검증해서 자기 사람을 만들 시간이 없었던 거야. 2개월 동안 어떤 세력을 만들어야 돼. 보통 세자면 그 물 밑에 이거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좀 올리려면 이렇게 팍 또 이렇게 받쳐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충령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잠재력에 대한 태종의 인정 요거 하나랑 상징적인 왕권만 갖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 충령이. 근데 이게 진짜 상징적이었던 게 왜냐면 군권도 태종이 갖고 있었어요. 초반에. 그러니까 진짜 그냥 바지사장이었던 거예요.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러니까 왕이 돼서 당장 무언가를 보여줘야만 했던 세종은 능력이 검증된 황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황희가 비리를 저질렀을 수는 있어도 막 자기 세력 만들어가지고 당파 싸움하고 말도 안 되게 막 다른 사람 이간질하고 막 모함하고 그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내 주위 사람들에게 관대한 만큼 나에게도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세력을 만들지 않고 그냥 자기 일만 잘하는 관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잘하는 걸 바탕으로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죠. 그 총애를 이용해서 뭐 비리를 저지르기도 하고 뭐 비리를 덮어주기도 했지만 세종은 어느 정도 흠이 있는 사람이라도 필요하면 중용해서 썼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관의 노비였던 관노, 장영실도 썼잖아? 근데 이거는 뭐 노비였지만 뭐 죄를 지은 건 아니니까 넘어가고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뇌물을 받다 못해 뇌물을 받은 죄가 너무 중해서 유배도 아니고 교수형에 바로 처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해먹었던 조말생을 복직시켜서 다시 썼을 정도입니다. 이게 이때 조말생 쓰면 안 된다고 막 복직시키면 안 된다고 막 간관들이 막 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사모를 전폐하고 나와가지고 아득바득 막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말린 거야. 아, 이런 사람 쓰면 안 된다 이랬는데 세종은 결국 조말생을 씁니다. 함길도 관찰사로 파견을 시켜요. 그런 거에 비하면 황희는 양반이고 다른 대신들이 황희의 비리를 들먹이면서 파직하라고 해도 황희를 감싸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감싸줬냐면 어느 정도 세종도 알고는 있었어. 그래서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의 대신으로는 황희와 같은 이가 많지 아니하다. 하륜, 박은, 이원 등은 모두 재물을 탐한다는 이름을 얻었는데 하륜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를 도모하는 신하이고 박은은 임금의 뜻을 맞추려는 신하이며 이원은 이만 탐하고 의는 모르는 신하였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인간들도 있는데 이런 인간들보다 황희가 낫지 않냐? 야, 똑같은 일을 해서 똑같은 비리 저질렀으면 누런소가 일 더 잘한다 이거야. 황씨가 일 더 잘한다 이거지. 역시 황소야. 응, 부지런해. 아주 그냥 밭을 잘 갈어. 그래서 이 세종에게 중요했던 건 청렴결백한 도덕성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을 더 이롭게 만들어줄 능력이 있는 신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황희는 이게 또 일만 그냥 잘한 게 아니야. 그냥 일만 잘한 게 아니고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딱 자기 의견을 꿋꿋하게 펼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세종이 이 맹사성이랑 황희 투톱 체제로 갔는데 맹사성은 좋게 말하면 신중하고 안 좋게 말하면 우유부단했어요. 그래서 조심조심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아주 섬세한 타입이다 라면 황희는 아주 강직하게 자기 뜻을 딱 관철하는 타입인 거죠. 그래서 실록에 왕께서 황희의 의견을 따랐다라는 구절이 꽤 많이 나올 만큼 의견을 딱 관철하고 아니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반대를 했는데, 자기 의견이 확실한 만큼 세종이랑 자기 의견이 딱 맞잖아? 그러면 세종이 자기 뜻을 펼칠 수 있게 완벽하게 서포트를 해줍니다. 대표적으로는 세종이 장영실을 중용하려 했으나 노비 신분이었다라는 이유로 반대파에 막히자 황희가 나섭니다. 어떻게 나서냐면 김인은 평양의 관노였으나 날래고 용맹함이 보통 사람의 뛰어남으로 태종께서 호군을 특별히 제수하시었습니다. 그것만이 특례가 아니오니 유독 장영실에게만 불가할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영실을 반대하는 세력에게 이게 특례가 아니다. 태종도 이랬다. 선왕도 이랬는데 너네 태종한테 가가지고 이거 따져라. 왜 세종한테만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선례를 딱 보여줌으로써 반대파의 입을 막아서 세종이 자기 뜻을 펼칠 수 있게 근거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나름 이 세종의 치세 중에도 중요한 공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책에 나와요. 요 부분 읽어드릴게요. 21. 수확량에 따른 세금. 1428년 1월 16일. 드디어 세종시대를 관통하는 공법 논의에 막이 올랐다. 공법이란 중국 한나라 때 시행된 것으로 알려진 세금 징수법으로 토지 수확량의 10분의 1을 징수하는 것을 뜻한다. 고려 후기에 새로 제정된 과전법은 전국의 토지를 세 등급으로 나누어 1결당 징수할 곡식의 양을 미리 정해두고 추수기에 관리가 수확량을 확인해 징수할 곡식의 양을 최종 결정했다. 이러한 방식은 관리의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컸기 때문에 세종은 이를 개혁할 뜻을 품었다. 관리가 부정행위를 할 여지가 적은 공법의 시행을 통해 농민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의중이었다. 이에 대해 좌의정 황희 1427년 10월 7일 복직는 절충안으로 징수할 곡식의 양을 미리 정하되 수확량에 따라 3등으로 나뉘어 징수할 것을 제안했다. 자, 이제 공법에 대한 설명도 들어갔고 세종이 왜 공법을 시행하려고 했는지 개혁하려고 했는데 아니되옵니다. 즈은하로 빠꾸를 먹었고 세종을 위해서 황희가 최종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을 갖고 있는 세종에게 현실을 가져와서 반대하고 타협점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바로 황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한테 황희는 없어서는 안 될 인재였던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세종대왕과 황희정승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오늘 황희정승에 대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던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나요? 바뀌었다면 어느 쪽으로 바뀌었는지, 뭐 세종에 대한 이미지가 좋게 바뀌었는지, 황희정승에 대한 이미지가 좋게 바뀌었는지, 나쁘게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야기 1분 조선왕조실록에 담긴 황희정승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